미국에 잘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 사람 고용해라. 고용률이 높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높아진다. 그게 트럼프의 의도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노동 비용은 지나치게 높아요. 또 노동의 질도 상대적으로 나빠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약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처럼 쇠락하진 않았겠죠. 트럼프는 자꾸만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한 그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는 의문이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죠. 자, 트럼프 취임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올랐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조정도 겪고 비트코인 자산도 좀 조정도 겪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행보랑 행정명령 일단 2달 동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했던 세계 정치 질서 또 국제 경제 질서 이런 걸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면 무질서만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앙이 닥쳐오는 게 보통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 자, 트럼프가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랑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게 타이밍이 아주 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져서 전 세계로 전염될 것 같은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까지 터지면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파탄이 초래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었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 대공황급의 그런 금융위기에 닥치게 되면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이 성장률 후퇴가 와요. 대공황 때는 한때 12%가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닥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인민들 모두 다 치명적인 경제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했었는데 관세 부과 지금 어떻게 됐고 멕시코, 캐나다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 질서는 정글의 법칙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제적인 약자들,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들, 또 약소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강대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선진국들은 어떤 무모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국제 정치 질서예요. 그 반면에 정치적인 그 약소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후진국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국제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그게 눈에 안 띄었는데 장차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정치적인 약소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후진국들 타격이 엄청 크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전반이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그걸 제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이제 관세 폭격을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일진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가장 약한 애를 이제 괴롭혀서 다른 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일진의 두목급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약소국들, 경제적인 후진국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가 오히려 정치적인 강대국들,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자신만만했거든요. 군사력도 월등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뒷받침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손쉽게 공산 정권을 제압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하고 수많은 인명을 손실 보면서까지도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그 교훈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인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또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미국도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다가 물러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갔던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갔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전쟁은 지속됐는데 아직도 제압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게 없었더라도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쿠웨이트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당시에 전쟁 상대국은 독재국가였어요. 후세인이 지배하는 이라크였죠.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지휘 계통만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손쉽게 이 전쟁에 승리를 했던 거지, 민주국가를 함부로 침략하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되고 게릴라전 형태로 발전하면서 좀처럼 제압하기 어렵게 돼요. 인명 손실, 경제적 타격 이런 걸 잊게 되죠.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미국이 아직도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좀 저의 판단은 좀 불가사의예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졌어야 했는데, 야,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트럼프 취임으로 어쨌든 가장 위험해진 국가 순위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최초로 관세 폭격을 한 나라가 캐나다고 멕시코잖아요. 인접 국가고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여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복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부 후퇴해서 캐나다 하는 거 보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타격이 이제 크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지금 당장에 그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복으로 이제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실로 판단해 보자면 위험국가 순위는 약소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국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순위 안에 드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럼프의 그 미치광식 외교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세계 대공황 때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니까 국내 산업 보호, 국내 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경제학자들 1038명이 연명으로 그 통과시키지 말으려고, 공포하지 말라는 청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대공황이에요.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미국이 가장 컸고, 실업률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것도 미국이에요. 당시 실업률이 한때 28%까지 올라갔어요. 도시 지역 그 실업률은 40%를 넘었어요. 거리는 그 주택을 잃은 사람들이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고, 노숙자들이 부지기수로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 하치하는 곳에 썩은 그 음식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그 사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비참했었거든요. 그런 비참한 그 세계 대공황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우려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은 세계 대전이 터진 다음에 해소가 됐어요. 세계 대전에 얼마나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까? 세계 또 그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는 얼마나 혼란이 왔어요. 그런 일이 제발 안 벌어지길 바라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세 올라가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뭘까요?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격을 하자마자 중국도 바로 그 대응 조치를 취했잖아요. 보복했어요.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었고 EU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느 나라가 관세 폭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주 약한 나라는 보복 못 하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는 보복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또 보호무역주의의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제개혁은 급감해요. 세계 대공황 때는 국제개혁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고 장기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미중 갈등 속에서 그럼 수혜받을 한국이 산업과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요? 초단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잠시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더 큰 타격을 입잖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 기업인이에요. 장사꾼은 염치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익이 된다 그러면 명예가 손상돼도 하고 또 염치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면 트럼프도 금방 장사꾼답게 태세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강세 정책이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결국은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는 지금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터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세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세계 경제에 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는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이제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춰야 돼. 그뿐만 아니라 본원통화를 크게 늘려줘야 돼. 그러다 자칫 또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이번에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반드시 진행시킬 공약. 그게 뻔하죠. 관세 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 잘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 사람 고용해라. 고용률이 높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높아진다. 그게 트럼프의 의도 아닐까요? 모두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고용해라. 이게 저는 궁극적인 목적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노동 비용은 지나치게 높아요. 또 노동의 질도 상대적으로 나빠요. 여기에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약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처럼 쇠락하진 않았겠죠. 제조업이 여전히 번영했을 거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결국은 노동비용, 노동의 질, 또 다른 어떤 제약들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본사의 경영 실적까지 악화시켜서 도산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꾸만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한 그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는 의문이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언급했는데 정말인지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원조 중단한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는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금방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엄청 컸었잖아요. 동맹국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지금 벌써 러시아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지는 편을 왜 들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EU의 지원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버텨낼 거예요. 베트남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잖아요. 민주국가라면 애국심 있는 국민 어디에선가 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과거의 전쟁 때 의병들이 이 나라를 살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질 수밖에 없는 이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리더, 경제적 리더라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국제 정치 질서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계의 그 앞날이 어두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트럼프의 관세전쟁, 우크라이나 편드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면박과 창피를 준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그 조폭들이 가장 약한 자를 쳐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크라이나는 절실하잖아요. 미국 도움도 필요하고 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박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가장 취약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취약한 젤렌스키를 겁박해서 그 모습을 세계 모든 나라에 보여줌으로써 자기네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이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든지 간에 정치적인 리더고 또 경제적인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지위를 스스로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자기 자신의 지위를 왜 스스로 낮춥니까? 강화해가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시 충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안티덤핑 관세 물리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이런데 그 관세를 25%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만 물리는 거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물리는 건데 그러면 그 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다른 나라의 보복 조치를 불러와서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 그 타격이 우리 경제에는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제발 트럼프가 정신 좀 차려서 나쁜 의미 아닙니다. 장사꾼의 자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되면 체면이 무슨 문제고 명예가 무슨 문제예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타격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조만간 미국 경제정책 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한국 조선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당연히 지금 미국의 해군력은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훨씬 뒤처지잖아요. 네. 성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이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해군력 증강이 절실해요. 미국은 조선산업이 거의 무너져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함대의 성능 개량도 못할 정도로 지금 조선산업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산업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러나 이 트럼프는 결국 우리 조선기업들에게 미국에 와서 조선업을 하라고 강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 미국의 높은 노동임금 또 양질의 그 고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본사까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그런 강요가 오게 되면 우리 조선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는 걱정이에요. 자, 트럼프 그럼 행정부 출범은 자산시장 측면에서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한마디로 대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관세전쟁이 치러지면 서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교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반이 악순환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축소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미국 경제에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특히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요거 언급을 했는데 요거 의미랑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발굴을 위해서는 초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초고성능의 컴퓨터는 거기 지금 미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상화폐 발굴 많이 해놨어요. 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절대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미국이 전력 자산화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엄청난 국부가 이제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통화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통화의 기능이 없어요.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가지고 모두 다 통화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요. 또 이제 다른 그 파생적 기능들 있잖아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 또 결제 수단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도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상점들의 가격표는 매일매일 갈아 키워야 돼요.
아니, 매시간 갈아치워야 돼. 가상화폐 가치가 계속 등락이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영원히 법정화폐를 대체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상화폐는 큰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도박 코인이란 말이에요. 도박 입장에서는 도박 코인이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파산하고도 그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도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영원히 보유하고 있겠다? 이건 도박이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가치가 4분의 1토막 나고 5분의 1토막 나는 일도 흔하게 벌어져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전략자산으로 비축했다가 한때 10만 달러로 넘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2만 달러, 1만 달러로 떨어져 봐요. 장차 혹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봐요. 그런 가상화폐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블록체인 그냥 무너져요. 이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어요. 저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세 폭격, 관세 전쟁 이런 걸 벌이게 되면 누가 미국 달러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미국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모든 거래는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틀림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매년 대규모 적자잖아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더 폭락을 해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외환보유고로 축적하기 위한 수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국제교역이 커지면서 또 교역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수요가 합쳐져서 미국 기축통화의 위치를 보장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세계 경제에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달러처럼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갖고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통화가 자유롭게 그리고 비양 없이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따라요. 달러와 유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의 통화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으면 유로가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과연 유로가 그 정도로 충분하게 세계 경제에 공급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의문이에요.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당분간은 유지해줘야 돼요. 그걸 대체할 새로운 통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